나는 손바닥을 펼쳐보았다. 손금은 참 신기해요. 어머니가 내 손바닥 위에 당신 손바닥을 올려놓았다. 그래서 내가 엄마가 되려고 한 거야. 어머닌 당신의 손금에는 자식 운이 없다고 했다. 그건 어머니를 짝사랑했던 철물점 사장이 한 말이었다. 못생겼다고 말해줘. 윤성희. 오늘 저녁엔 삼계탕이나 먹자. 어머니가 김 빠진 맥주로 벤자민 잎을 닦으며 말했다. 화분은 모두 13개였고 어머니는 아침마다 2그릇씩 물을 주고 잎을 닦았다. 오른쪽부터 2개씩, 그렇게 일요일이 되면 벤자민 화분 하나만 남았다. 13개의 화분 중에서 내가 이름을 아는 유일한 나무였는데 천장에 닿을 정도로 커서 잎을 닦는 데만 2시간이 좋게 걸렸다. 거실에 술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다. 나는 발톱을 깎으며 탁탁 소리에 맞춰 침을 삼켰다. 엄지발톱이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손가락으로 발톱을 눌러보았다. 아직까진 아프지 않았다. 맥주로 잎을 닦으면 진딧물이 끼지 않는다는 기사를 본 뒤 어머니는 매일 저녁 맥주를 한 잔 마셨다. 내가 퇴근길에 맥주 한 캔을 사가지고 오면 어머니는 늘 똑같은 질문을 했다. 정민이네서 샀어? 나는 늘 똑같은 대답을 했다. 정은이네서. 정은이는 초등학교 동창인데 PC에서 남편과 세탁소를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캐러멜을 훔친 적이 있었다. 저녁밥을 지으러 간 정은이 어머니 대신 정은이가 가게를 보고 있을 때였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각자 다른 중학교로 진학한 뒤 어느 날 나는 짓담한 상가 건물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정은이를 본 적이 있었다. 그때 나와 눈이 마주친 정은이 말했다. 비밀이야. 난 너 캐러멜 훔친 거 여태 아무한테도 말 안 했거든. 그때 내가 담배 피운다는 사실을 고자질했다면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졌을까? 그랬다면 정은이 어머니가 천자문만 들여다보면서 하루를 보내지는 않았을지도 모르지. 어쩌다 내가 퇴근이 늦거나 일찍 가게 문을 닫을 일이 있거나 그런 날이면 정은이 어머니는 맥주 한 캔을 검정 비닐 봉지에 넣어 가게 문에 매달아 놓았다. 어머니는 맥주를 3모금만 마셨다. 안주는 김 한 장이면 끝. 그리고 남은 맥주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다음 날 어머니는 미지근한 물에 맥주를 섞어 세수를 했다. 아침밥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남은 맥주로 화초의 잎을 닦았다. 그렇게 2년이 지나자 뱃살이 늘었다. 맥주로 세수를 한 덕분에 피부가 좋아졌다고 어머니는 우겼다. 내가 사준 화장품 덕이라고 나는 우겼다. 분리수거를 하는 화요일이면 어머니는 7개의 캔을 재활용 쓰레기통에 버렸다. 내가 한다고 해도 한사코 당신이 한다고 우겼다. 사는 건 네가, 버리는 건 내가. 어머니는 잎이 반들반들해진 벤자민을 뿌듯하게 바라보았다. 그럼 점심은? 내가 물었다. 아무거나 먹어. 배 안 고파. 그렇게 말하고 어머니는 화장실로 들어가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다. 변비야? 내가 소리쳤다. 손 닦아. 어머니가 말했다. 나는 깎은 손톱과 발톱을 모아 화분 속에 파묻었다. 옆집 아주머니가 옥상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다. 팬티 7장, 수건 10장. 내가 저 옆했네. 저러고 살 줄 알았어. 어머니가 소파에 앉으면서 중얼거렸다. 손걸이 부분 가죽이 동그랗게 벗겨져서 그걸 볼 때마다 나는 눈사람이 생각났다. 어머니는 검지손가락으로 팔자 모양의 자국을 반복해서 따라 그렸다. 그러다 보면 저절로 잠이 온다고 했다. 어머니는 앞집 아주머니와 말을 하지 않았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랬다니 30년도 더 지난 일이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면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런저런 일들.
비가 올 때도 우비를 입고 옥상에서 국민 체조를 하던 앞집 아저씨는 이제 어떻게 하루를 견딜까? 이제는 아저씨 대신 아주머니가 옥상에서 국민 체조를 했다. 환기 좀 시켜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이상하게도 빨랫줄에 걸린 팬티를 볼 때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죽을 때 깨끗한 속옷을 입고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는 앞집 옥상을 보며 중얼거렸다. 난 텔레비전을 틀었다. 광대복장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남자를 보고 어머니가 웃었다. 그러고는 언제 웃었냐는 듯 이내 코를 골기 시작했다. 리모컨의 버튼을 조용히 눌렀다. 소리 없이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다. 나는 입모양만 보고 어떤 노래인지 맞춰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바람이 차네 하고 어머니가 말했다. 나는 목도리를 풀어 어머니의 목에 둘러주었다. 이젠 개나리가 피었잖니. 어머니가 목도리를 도로 내 목에 둘러주었다. 어머닌 개나리가 피면 시장에 가서 달래니 냉이니 쓴바귀니 하는 봄나물을 잔뜩 사와 일주일 내내 그것만 먹었다. 그러고는 내복을 벗었다. 꽃샘추위가 찾아와도 다시 내복을 꺼내 입지 않았다. 삼계탕을 파는 식당은 걸어서 15분쯤 걸리는 곳에 있었다. 삼계탕으로 업종 변경을 하기 전 칼국수를 팔았을 때 우리들은 그 식당에 자주 갔다. 호박, 표고버섯, 달걀지단, 고명을 어찌나 가지런하게 올려놓는지 젓가락으로 모양을 흐트리는 게 미안할 정도였다. 마지막으로 갔던 게 2년 전 여름이었다. 정전이 2번이나 될 정도로 폭우가 내리던 날이었다. 바람 때문에 우산이 자꾸만 뒤집어졌다. 우비를 입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들을 보면서 웃었던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니들은 좋겠다. 어머니가 중얼거렸던 것도. 비에 젖은 양말을 벗고 맨발로 가게 안에 들어갔을 때 가게 주인은 이젠 칼국수를 팔지 않는다고 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20년 동안 국수 반죽을 하면서 밤마다 손목 어깨 통증에 시달렸다고. 저도 이제 50이 넘었거든요. 가게 주인이 말했다. 난 30년도 넘게 이 집에서 칼국수를 먹었어. 이젠 안녕이네. 어머니가 말했다. 어머닌 비에 젖은 양말을 다시 신었다. 난 젖은 양말을 신기 싫어 우산살에 양말을 매달았다. 집에 돌아오니 발가락이 퉁퉁 불었다. 그 발을 보면서 어머닌 짬뽕이나 시켜 먹자고 말했다. 어머니의 발걸음에 맞추다 보니 20분이 넘게 걸렸다. 갑자기 허기가 졌다. 메뉴를 한참 들여다보던 어머니가 전복 하나와 보통 하나를 주문했다. 5,000원이나 가격 차이가 났다. 나는 가위와 집게를 들고 깍두기와 배추김치를 잘랐다. 종업원이 전복 삼계탕을 어머니 앞에, 보통 삼계탕을 내 앞에 놓았다. 종업원이 가고 나자 어머닌 당신의 삼계탕과 내 삼계탕을 바꾸었다. 나는 닭을 먹기 전에 전복을 먼저 먹었다. 이렇게 작은 게 한 개에 5,000원이나 하다니. 어머니는 음식을 남겼다. 나는 어머니의 것까지 닭다리를 3개나 먹었다. 가게 주인이 서비스라며 인삼주를 내왔다. 더 이상 칼국수 반죽을 하지 않아서인지 가게 주인은 턱선이 사라질 정도로 살이 쪘다. 인삼주를 한 잔 마시고 어머니가 말했다. 맛이 없어. 그래도 가게 주인은 웃었다. 또 오세요. 다음엔 맛있게 해드릴게요. 어머닌 빈말이라도 또 오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맛이 없는데도 맛있게 먹었다고 말하는 게 예의인 줄 아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맛없는 식당 천지가 된 거라고 어머니는 말했다. 우리는 왔던 길을 다시 걸었다. 어머니가 트림을 했다. 나도 트림을 했다. 어머니가 걷다 멈추고는 손가락을 들어 하나, 둘, 셋, 넷 하고 숫자를 세었다. 하나가 많네. 나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가 가리킨 곳을 보았다. 전신줄이었다. 5개면 좋을 텐데.
어머닌 다시 길을 걸었다. 줄이 5개면 어머닌 전신줄을 오선지 삼아 학교 종이란 노래의 악보를 상상하고는 했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들이 학교 종이란 노래를 배우기도 전부터.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니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였는지 몰라. 다 내 덕에 머리가 좋은 거야. 어머니가 말했다. 외할아버지가 애를 지우라며 욕을 할 때마다 어머닌 학교 종의 악보를 머릿속으로 떠올리며 노래를 불렀을까. 바람은 찼지만 어디선가 꽃향기가 나는 듯 했다. 신발끈 풀어졌네. 어머니가 오른쪽 발을 살짝 들었다. 난 쪼그리고 앉아 어머니의 신발끈을 묶었다. 이상하지? 이 신발은 언제나 오른쪽 끈만 풀려. 한 번도 왼쪽 끈이 풀린 적이 없단다. 한 번도. 어머니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는 신발끈을 묶는 이 시간이 한없이 길게 느껴졌다. 이게 내 꿈이었어. 신발끈을 묶어주는 자식을 두는 거. 어머니가 제자리 걸음을 걸으며 웃었다. 난 어머니의 팔짱을 끼었다. 얼른 가요. 추워요. 정말이야. 신발 가게에서 운동화를 살 때였어. 화장품 가게를 하던 친한 언니를 따라 단풍 구경을 가기로 한 어머니는 큰 맘을 먹고 운동화를 사러 갔다고 한다. 신발 가게에는 잘생긴 청년이 있었는데 무릎을 꿇고 신발끈을 묶어주었다. 그 남자 가마가 3개인데 지금도 기억나. 남동생 부부가 지방으로 이사 간 뒤 하루에 담배 2갑을 피고 막걸리 3통을 먹는 아버지와 단둘이 남게 된 44살의 노처녀에게는 기쁜 일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생각했어. 이렇게 신발끈을 묶어주는 근사한 아이를 하나 낳아야겠다고. 정말이야. 정말이라니까. 하고 어머니가 다시 말했다. 나는 속으로 믿어요 하고 말했다. 45살의 미혼모가 될 생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숲, 꼬깃꼬깃, 도마뱀, 단어들이 마법의 주문처럼 느껴졌다. 매일매일 중얼거리다 보면 하늘을 날 수 있을지도 모르지. 정은이네가 보이자 난 어머니의 팔짱을 풀고는 가게로 뛰어들어갔다. 집에 돌아와 어머닌 맥주를 3모금 마셨다. 김 한 장도 3번에 나누어 먹었다. 근데 왜 하필 학교종이에요? 얼룩송아지나 산토끼도 있는데. 학교종은 음표에 꼬리가 안 달렸거든. 어머니가 깔깔거리며 웃었다. 어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나는 웃지 않았다. 그러다 잠들기 전에 무슨 말인지 깨닫고 혼자 웃었다. 자동차 뒷자리에 앉아서 점심을 먹었다. 애매 자동차는 조수석이 너무나 더러워 앉을 수가 없었다. 수출 물량이 늘면서 회사는 공장을 증축했다. 직원이 늘자 구내 식당에 앉을 자리가 모자랐다. 늦게 가면 20-30분은 줄을 서야 했고 그러다 보니 11시 40분부터 식당으로 가는 직원들이 늘었다. 식당을 새로 짓거나 점심시간을 부서별로 달리 해야 한다는 건의가 게시판에 올라왔다. 그때 누군가 이런 의견을 냈다. 식당을 새로 짓는 대신 원하는 사람들에게 도시락을 싸주었으면 좋겠다고. 주방용 밀폐 용기와 도시락 용기를 파는 회사의 점심 풍경으로는 괜찮은 아이디어였다. 의견이 채택되었고 우리 팀은 구내 식당용 도시락을 디자인했다. 2단 도시락으로 하자는 의견과 식판에 투명한 뚜껑을 덮자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도시락이면 모름지기 2단이나 3단이어야 해요. 그게 아니면 도시락이 아니에요. 신입사원 L은 2단 도시락이 채택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점심시간에 햄버거만 사 먹겠다고 우겼다. 중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군대, 지금까지 계속 식판이에요, 식판. 하지만 L이 햄버거를 사 먹은 건 겨우 3일 뿐이었다. 식판 모양의 도시락이 채택된 이유는 간단했다.
식당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주문했으니까. M이 도시락을 들고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나는 손을 흔들었다. M은 고개를 흔들었다. 오늘 반찬 맛있어? 차 문 좀 잠그고 다녀. 나는 M이 자리에 앉는 동안 M의 도시락을 들어주었다. M이 문에 등을 기대 앉아 내 쪽으로 다리를 뻗었다. 나는 M의 무릎에 도시락을 올려주었다. 나도 반대편 문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일부러 네가 디자인한 걸로 골라왔어. M이 도시락 뚜껑을 벗기면서 말했다. 근데 이걸 디자인이라고 하다니 나랑 부서 바꾸자. 식판 도시락은 별다른 디자인이 필요하지 않았다. 국물이 새지 않게 만드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 밥을 다 먹은 다음 우리는 트렁크에서 버너와 코펠을 꺼내 물을 끓였다. 나는 커피를, M은 녹차를 마셨다. 사람들이 빈 도시락을 들고 회사로 돌아오는 것이 보였다. 공원에서 도시락을 먹는 직원이 늘어났다. 우린 언제나 주차장이었지만 추울 땐 뒷좌석에서, 따뜻한 날에는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에서. 가는 길에 내가 반납할게. M이 자신의 도시락 위에 내 도시락 그릇을 올려놓았다. 사무실로 들어가기 전에 목소리를 몇 번 가다듬고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점심 먹었어. 난 목소리 끝을 올렸다. 미역국에 밥 말아 먹었어. 어머니가 말했다. 어머니는 공부만 하지 말고 건강도 챙기라고 잔소리를 했다. 잔소린 늘 똑같았다. 하지만 짜증을 내면 안 된다. 언니는 늘 친절하고 착한 딸이었으니까. 참, 거긴 밤이지. 얼른 자라. 어머니가 전화를 끊었다. 형부에게 메일이 한 통 왔다. 살이 5kg이나 늘었다고 했다. 하루 3끼를 다 챙겨 먹어. 그러니 걱정 마. 첨부 파일을 열어보니 접시가 작아 보일 정도로 커다란 스테이크를 썰고 있는 사진이 보였다. 나는 배가 나온 중년 아저씨가 되면 재혼도 못할 거라는 답장을 보냈다. 형부와 언니가 결혼을 하기 전 우리 셋은 자주 여행을 다녔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기 전에 남해에 있는 모든 섬을 가보는 게 언니의 소원이었고, 그러자니 하루나 이틀은 섬에서 잠을 자야 했고, 그러자니 어머니에게 핑계를 대기 위해선 내가 필요했다. 언니의 결혼식 날, 여태까지 내가 남자친구가 없는 이유는 모두 언니 때문이라며 나는 투덜댔다. 네가 못생겨서 그래. 언니는 말했다. 네가 더 못생겼어. 내가 말했다. 쌍둥이 자매들이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못생겼다고 싸우는 걸 형부는 재밌어 했다. 그때마다 형부는 늙으면 더 못생겨질 텐데 하고 놀렸다. 그건 세상에 곱지 않은 시선을 견디는 우리만의 주문이었다. 넌 너무 못생겼어. 넌 너무 못됐어. 넌 너무 뚱뚱해. 그렇게 둘이 서로에게 욕을 하면서 우리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언젠가 외할아버지의 제사가 있던 날 술에 취한 외삼촌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다. 누나, 내 자식들은 왜 하나같이 속을 썩이지? 내 자식들은 엄마 아빠가 다 있는데. 외삼촌은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두었는데 자식들이 너무 속을 썩여 불면증 환자가 되었다. 큰오빤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연애를 하더니 군대도 가기 전에 애아버지가 되었고, 둘째 오빤 오토바이를 훔치다 걸려 퇴학을 당하더니 결국 퀵서비스 기사가 되었다. 우리보다 한 해 늦게 태어난 외삼촌의 늦둥이 딸은 너무나 공부를 못했다. 우린 외삼촌 앞에서 반듯하게 보이기 위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설거지를 했다. 어머니가 외삼촌에게 말했다. 넌 효자였잖니. 난 불효를 했고, 그러니 자식들이 거꾸로 된 거야. 균형을 맞추려고. 그렇게 말하고는 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춰 이렇게 덧붙였다. 비결이 하나 있긴 해. 쟤들 어렸을 때 난 질문을 자주 하지 않았어. 난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왜 그리 유치한 질문을 자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더라고. 좋아? 사랑해? 이런 걸 안 물었더니 알아서 크던데. 어머니는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 거꾸로 우리는 자주 어머니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 엄마, 이 옷 좋아? 엄마, 공부 잘하니까 좋아? 엄마, 화장품 사주니까 좋아? 그때마다 어머니는 어린아이처럼 대답했다. 좋아. 아주 많이 많이 좋아. 녹차를 4잔 더 마시고 화장실을 5번 왔다 갔다 했더니 퇴근 시간이 되었다. 셔틀버스를 타지 않고 사거리까지 걸었다. 30분에서 40분이 걸리는 거리였다. 애미 태워주겠다고 했지만 난 한 번도 애미 운전하는 차를 탄 적이 없다. 내 차가 소파인 줄 알아? 얘도 달릴 줄 알아. 애미 말했지만 난 그 낡은 차의 뒷자리에서 밥을 먹을 때면 영원히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 그곳에서 도시락을 먹고 낮잠을 자고 커피를 마시면서 늙어가고 싶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오선지 모양의 전신줄을 발견했다. 줄의 간격도 일정했다. 거기 비둘기가 앉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버스 2대를 그냥 보냈다. 마침내 비둘기 3마리가 줄에 앉았다. 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정은이네 가게에서 맥주 한 캔을 사 집에 돌아와 어머니와 맥주를 마셨다. 나는 휴대폰에 찍힌 사진을 어머니에게 보여주었다. 땡땡땡이네. 어머니가 말했다. 무슨 뜻인지 몰라 오랫동안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2번째 줄에 2마리, 첫 번째 줄에 1마리. 쏠쏠미. 나도 노래를 불렀다. 마지막 새가 흰색이면 더 좋았을 텐데. 일요일이 되자 어머니가 누룽지 삼계탕을 먹으러 가자고 했다. 난 식당 검색을 했다.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별표가 4개나 되는 식당이 있었다. 택시 부를까요? 어머니가 이왕이면 모범 택시를 부르라고 했다. 요금이 8,000원이나 나왔는데 10,000원을 내고 거스름돈을 받지 않았다. 어머닌 닭다리 하나를 먹더니 더 이상 고기에는 손대지 않았다. 대신 누룽지탕을 3그릇이나 비웠다. 돌아올 땐 버스를 탔다. 정류장까지 내려 집까지 걸어오는 길에 어머니가 하늘을 가리켰다. 달 봐라. 보름달은 보름달답게 크고 둥글었다. 우린 제자리에 서서 한참 달을 바라보았다. 달빛에도 무지개가 생길까? 그럼.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봤어요? 아니, 달 무지개는 들어본 적도 없어. 그래도 있다고 생각할래.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우린 다시 길을 걸었다. 주말 농장을 지날 때 어머니가 퀴즈를 냈다. 저 모종은 뭘까? 나는 고추라고 대답했다. 땡, 틀렸으니 이따 맥주는 네가 사렴. 나는 맥주는 늘 내 돈으로 샀다고 말하려다 말았다. 나무 편말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저기 형민이네. 그 옆은 윤희 윤정이네. 어머닌 편말에 적힌 12가족의 이름표를 모두 외우고 있었다. 막상 만나본 적도 없으면서. 윤희 윤정이는 자매겠지? 그 집은 지난주에 방울토마토를 심었더라. 나는 주말 농장 사이를 걸어다니면서 고추 모종이 자라는 걸 구경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바람이 불었다. 바람 끝에는 아직 찬 기운이 남아 있었다. 있잖니, 지난번 뉴스를 보니까 텔레비전 공개방송을 구경하던 방청객이 애를 낳았다고 하더라. 웃다가 애를 낳았다니. 그건 지난주 인터넷 뉴스를 뜨겁게 달구던 뉴스 중 하나였다. 코미디 프로그램 공개 녹화장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그 사건 덕분에 12년 동안 무명으로 지냈던 개그맨이 검색어 2위를 차지했다. 만삭의 여자가 아이가 나오는 줄도 모르고 웃었던 코너의 주인공이었다. 그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재미가 없는 코너여서
여자가 왜 그때 웃었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앞에 봤던 코너를 생각하다 뒤늦게 웃음이 터진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암튼 여자 덕분에 검색어 2위를 하게 된 개그맨은 출산 선물로 유모차를 선물했다. 그 아이가 커서 개그맨이 되면 좋겠다. 난 어머니의 팔짱을 끼었다. 그러게요. 어머니가 숨을 크게 쉬었다. 그러더니 들릴락 말락한 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니들이 뱃속에 있을 때 난 코미디는 빠짐없이 봤단다.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때였어. 유명한 냉면집이라 점심시간이면 앉을 자리가 늘 부족했지. 모녀가 어머니에게 다가와 같이 앉아도 되겠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머닌 혼자서 밥을 잘 사 먹었다. 혼자 식당에 못 들어가는 사람만큼 바보는 없다고 어머닌 늘 말했다. 고등학생이 된 딸들에게 혼자 밥 사 먹기 훈련을 시키기도 했으니 어머니 앞에 앉은 모녀는 비빔냉면과 물냉면을 시켰다. 무슨 일이 있는지 여자는 우울해 보였어. 냉면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더라니까. 혹시 매워서 그런 거 아니고요? 어머니가 팔짱을 풀더니 넌 그래서 여태 애인이 없는 거야 하고 말했다. 눈물을 흘리는 엄마 옆에서 말없이 물냉면을 먹던 아이가 갑자기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하며 어느 코미디언의 흉내를 냈다. 냉면을 먹던 여자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그때 생각했어. 아이를 낳아야겠다고. 정말이야. 어머니가 말했다. 신발끈 때문이라면서요. 내가 언제. 어머니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발뺌을 했다. 정은이네 가게는 문이 닫혀 있었다. 나는 입구에 매달린 검은 비닐 봉지 안에서 맥주 한 캔을 꺼냈다. 정민이는 어디 갔나 보네. 오늘은 외상술을 먹네. 어머니는 어째서 아직까지 정민이네라고 부르는 것일까? 정은이네 어머니가 그토록 잊고 싶어하는 이름을. 어머니의 이야기는 매주 달라졌다. 다음 일요일이 되자 이번엔 오리백숙이 먹고 싶다고 했다. 어머니가 다리 한쪽을, 내가 다른 한쪽을 먹었다. 특히 오이 무침과 동치미는 입맛을 돌게 해서 평소보다 과식을 했다. 맛은 있었지만 또 가고 싶진 않네. 어머니가 집에 오는 길에 말했다. 주인이 종업원들에게 반말을 했다는 게 이유였다. 노을이는 고추 모종을 심은 이후 아직까지 아무것도 심지 않았다. 어디 아픈 건 아닐까? 난 삽이란 단어의 모양을 생각해 보았다. 나는 손바닥을 펼쳐 보았다. 손금은 참 신기해요.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가 내 손바닥 위에 당신 손바닥을 올려놓았다. 그래서 내가 엄마가 되려고 한 거야. 어머닌 당신의 손금에는 자식 운이 없다고 했다. 그건 어머니를 짝사랑했던 철물점 사장이 한 말이었다. 처음엔 어머니 손을 한번 잡아보려는 속셈이었는데 손금에 자식 운과 결혼 운이 없는 걸 보고는 같이 저녁 먹자는 말을 취소했다. 자기가 3대 독자라나. 암튼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사주를 보았다. 사주에도 자식 운이 없다고 나왔다. 그래서 결심했지. 아이를 낳아야겠다고. 정말이야. 그 다음 주에 들려준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다. 자살을 하려다 끈이 끊어져 실패를 한 뒤 새로운 삶을 살게 된 한 여자를 알게 되었는데 친구의 친구의 친구였다나. 암튼 술집 종업원에서 상가 건물을 5개나 소유하게 되기까지의 인생 이야기를 듣는 동안 어머닌 점점 술이 늘었다. 술에 취한 어머니에게 여자는 언니라고 불렀다. 그 여자한테 사기를 당하고 생각했단다. 세상에 내 편을 만들어야겠다고. 나를 사기치지 않는. 정말이야. 설악산 단풍이 아름다워서 엄마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황당한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그런 절경을 혼자 보는 건 죄인인 것 같았어. 라고 어머님 말했다. 눈사람을 보다가 더 늦기 전에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래서인지 우린 폭설이 내리면 항상 눈사람을 만들었다. 하지만 어머닌 우리 키보다는 큰 눈사람은 만들지 못하게 했다. 난 아무리 눈사람이라도 내 자식보다 키가 큰 건 싫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는 속도에 맞춰 눈사람의 키도 커졌다. 고깃집에서는 1인분을 팔지 않아서라는 황당한 이유도 있었다. 그 사이 산삼을 넣어준다는 삼계탕 가게도 갔고 녹두를 넣고 죽을 끓여준다는 가게도 갔다. 그렇게 식당을 돌고 돌다 결국 칼국수집 아들의 삼계탕이 그나마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 일요일마다 외식을 했더니 만나는 사람들마다 얼굴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했다. 미국에서 언니의 이름으로 편지가 왔다. 어머니가 돋보기를 쓰고 편지를 읽었다. 어머니가 받았던 편지를 쓰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 형부는 언니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 위에 투명 종이를 올려놓고 글씨 연습을 했다. 이젠 언니가 쓴 편지보다 형부가 쓴 편지가 더 많아졌는데 섞어 놓으면 어느 것이 진짜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노을이네는 더 이상 텃밭을 가꾸지 않았다. 잡초가 무성했다. 난 퇴근길이면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전신줄에 새가 앉는 것을 기다렸다. 1시간, 2시간 버스가 지나갔다. 쏠쏠 미미를 완성하는데 한 달이나 걸렸다. 새들로 학교종 악보를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어서 2달이 지나도 완성하지 못했다. 나는 M에게 그동안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곧 어머니 생신이거든. 이 사진들을 모아서 선물할 거야. 솔과 미를 만드는 것은 그나마 쉬웠다. 참새로 만든 쏠쏠, 비둘기로 만든 쏠쏠, 뚱뚱한 비둘기와 날씬한 비둘기로 만든 미미. 나는 사진들을 순서에 맞게 펼쳐놓았다. M이 노래를 불렀다. 아직 찍지 못한 부분은 허밍으로 불렀다. 솔직히 라하고 레하고 도는 어떻게 찍어야 할지 모르겠어. 난 고백했다. 그럼 라하고 레하고 도가 없는 동요를 찾아봐. M이 말했다. M에게 꼬리가 하나도 없는 악보를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해주었다. 가난 때문에 어머니가 초등학교를 다니다 그만두게 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할머니가 될 때까지 학교종이란 동요를 매일 불러본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형부가 영양제를 사서 보냈다고 메일을 보냈다. 매일 저녁을 사 먹는 단골 식당에서 친구를 사귀게 되었다는 소식도 알려왔다. 혼자 밥을 사 먹는 두 남자는 가끔 합석을 하기도 했다. 아주 가끔이지. 어쩜 맥주라도 한잔하고 싶을 때. 형부는 그렇게 덧붙였다. 퇴근을 하고 사무실을 나오는데 저 멀리 낮부터 기다렸던 전선에 새 한 마리가 앉아있는 게 보였다. 얼른 주차장 쪽으로 달려갔다. 카메라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새가 날아갔다.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만두가 먹고 싶다고 했다. 고기만두와 김치만두를 사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 날이 더워져 자동차 창문을 열어놓아도 소용이 없었다. M의 자동차는 에어컨이 나오지 않았는데 애당초 에어컨이 고장난 중고차를 샀기 때문이었다. 자기가 고장낸 것도 아닌데 자기 돈으로 고치는 게 아깝다며 M은 절대 에어컨을 고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럼 내 돈으로 고칠게. 이 뒷자리는 내 소파니까. 고마워. 사양 안 하고 받을게. 그건 그렇고 저거 봐. M이 회사 담장 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거기 6개의 전선 중 맨 아래에 커다란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나와 M이 동시에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었다. 도, 우린 동시에 외쳤다.
어머니는 새들로 만든 악보를 선물 받자 내게 노래를 불러주었다. 물론 학교종일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보기 좋게 빗나갔다. 처음 들어보는 노래였다. 눈을 감고 눈썹을 바르르 떨면서 노래를 부르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 어째서 어머니가 학교종이라는 동요를 부르지 않았는지 알 것만 같았다. 그것은 어머니가 어머니에게만 불러주는 노래였다. 어머닌 내가 선물해준 새 악보를 거실벽에 길게 붙여놓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악보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나도 마음속으로 이런 단어들을 중얼거렸다. 숲, 꾸깃꾸깃, 도마뱀, 삽, 바닥. 언니의 다이어리 맨 앞장에 적혀 있는 단어들. 자꾸 중얼거리다 보면 이 단어들이 하나로 연결될까? 마치 별들이 별자리를 만드는 것처럼. 그때가 되면 언니가 왜 죽고 싶어 했는지도 알게 될까? 난 잘 모르겠다. 그래서 어머니의 옆에 서서 쏠쏠랄라 쏠쏠미 하고 개 이름으로 노래를 불렀다. 엄마, 정말로 달빛에 무지개가 생겼대요. 어떤 사진작가가 그걸 찍었대요. 어머닌 놀라지 않았다. 거봐, 세상에 이런 게 있을까 싶으면 꼭 있더라. 어머니의 말처럼 세상에 이런 게 있을까 싶은 것들을 상상하며 늙어갔으면 좋겠다. 매일 맥주 3모금을 마시며 쌍둥이 딸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을 때까지. 밤에 잠이 오지 않으면 나는 자는 어머니를 깨워 윷놀이를 하자고 할 것이다. 어머닌 막고를 싫어하니까. 고스톱은 3시 쳐야 제맛이지. 나는 말 3개를 엎어 한꺼번에 가다가 2번이나 붙잡힐 것이다. 어머닌 윷도사다. 던졌다 하면 윷. 난 개 아니면 도다. 5판을 내리진 나는 어머니의 저금통에 5만 원을 넣는다. 이거 1년 모았다가 우리 꽃놀이 가자. 머리가 하얗게 센 어머니가, 이가 몇 개 남지 않은 어머니가 아이처럼 환하게 웃는다. 내 돈으로 가는 거랑 뭐가 달라요. 나는 괜히 심통이 나서 유판을 뒤집는다. 10번에 1번 이길까 말까. 앞으로 내 기록이 그러할 것이다.